이게 뭐야? 이게 어머니가 모아두신 거라고? 우리에게는 한 푼이 아깝다고 하셨으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시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줬다는 거야?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 엄마의 방을 정리하던 남매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본 순간 눈앞에 찍힌 거금에 두 사람은 말문을 잃었고, 그때부터 엄마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매의 기억 속에서 엄마는 언제나 지갑을 움켜쥔 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늘 소박했고 새 옷을 사는 모습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초등학교 시절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던 날도 엄마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다가 지금은 조금 아껴야 한다는 말만 건넸습니다. 그때 동생의 얼굴에 스친 실망감은 형에게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쌓여만 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직장 초년생 시절 월세가 밀릴 뻔했던 어느 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엄마도 여유 없다. 너희끼리 해결해보면 안 되겠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빠의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내려앉는 무언가를 느꼈지만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생도 결혼 초에 생활비가 부족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엄마도 살기 빠듯하다. 적당히 줄여 써라. 그 말은 동생의 가슴 한쪽을 오래도록 찌르듯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남매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엄마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안부 전화를 걸어도 엄마는 늘 나는 괜찮다. 너희는 잘 지내느냐 정도로만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그 안부 속에는 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남매는 그 여백을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끔 가족들이 모이면 엄마의 생활 방식에 대한 서운함이 은근히 드러났습니다. 동생이 엄마는 진짜 한 번을 안 도와준다니까라고 말하면 오빠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동생의 배우자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는 좀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라고 덧붙이면 형의 아내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과 동생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 한 번쯤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감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해진 담요, 문손잡이가 덜컹거리는 오래된 방문, 몇 번이고 고쳐붙여 사용한 반찬통들. 엄마는 늘 아직 쓸만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절약이라기보다 궁핍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남매는 그 풍경을 볼 때마다 엄마는 원래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었고 그 단정 속에는 이해보다는 포기와 체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어지는 마음은 언제나 조용하게 스며들었고 가족들 사이에서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흐린 공기가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아침이었지만 방 안은 유난히 삭막하게 식어 있었고 방바닥에 깔린 전기장판에 희미한 잔열만이 남아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은 이불 위에 길게 눕혀 있었고 그 빛의 가장자리는 마치 안개처럼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는 천천히 눈을 떴고 눈을 뜨는 그 작은 동작에도 마치 폐 깊숙한 곳까지 서늘함이 스며드는 듯한 감각이 일었다. 몸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이 예전보다 확연하게 약해진 것을 느끼며 가슴께를 천천히 눌렀다. 숨이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얕은 기침이 반복되며 목 안쪽이 건조하게 뜨거워졌다. 엄마는 천천히 다리를 내리며 바닥에 발을 붙였다. 방 안은 어둑했고 오래된 벽지에 긁힌 자국들이 희미한 그림처럼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매일 그랬듯 이불의 주름을 손끝으로 펴고 작은 걸음으로 부엌 쪽으로 향했다. 걸음은 느렸고 발목은 뻣뻣했으며 무릎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피로가 눌린 듯 묵직하게 아려왔다. 조용한 방 안에서는 엄마의 숨소리와 발바닥이 장판을 스치는 작은 마찰음만이 희미하게 울렸다. 선반에는 약봉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비닐은 오래 만져진 듯 구김이 깊었다. 약봉지 위에 적힌 날짜와 시간들은 엄마의 꾸준함을 보여주는 기록이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몸의 이상을 홀로 감장해 왔는지를 말해주는 듯 묵직한 의미를 품고 있었다. 엄마는 물컵을 들기 위해 싱크대 옆으로 다가갔다. 컵을 들던 손이 갑자기 멈칫했고 눈앞이 순간 흐려지며 시야에 작은 빗점들이 떠다니기 시작했다. 가슴이 조이는 듯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컵을 제대로 쥐지 못한 손가락이 힘을 잃으며 컵이 손에서 빠져나갔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벽 쪽으로 굴러갔고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그 소리는 오래된 집의 침묵 속에 길게 퍼져나가며 이상한 여운을 남겼다. 엄마는 벽을 짚으려 했지만 손끝은 허공만을 긁었다. 몸이 비틀리며 중심을 잃었고 결국 바닥과 맞닿는 충격이 느리게 그러나 깊게 울렸다. 손바닥이 차가운 장판 위에 펼쳐지고 팔은 힘없이 뒤로 젖혀졌으며 입술은 떨리며 가늘게 벌어졌다. 엄마는 바닥에 누운 채 숨을 고르려 했으나 호흡은 점점 흐트러지고 가늘어졌다. 손끝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고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다. 이웃 할머니는 그때 복도에서 작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오래된 복도는 작은 소리에도 크게 울릴 만큼 정적에 잠겨 있었기에 평소와 다른 기척은 금세 감지되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두드렸다. 언니 안에 있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다시 두드렸지만 안쪽에서는 그 어떤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불안감이 커진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문 손잡이를 잡아 돌렸다. 예상과 달리 문은 쉽게 열렸고 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와 함께 방 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바닥에 쓰러진 엄마, 옆으로 굴러가 멈춰 있는 컵, 엄마의 손끝이 작은 떨림을 남기며 바닥에 고여 있는 모습. 언니, 이게 왜 이래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방 안 전체를 파고들었다. 곧 다른 이웃들도 모여들었고 긴장된 공기가 복도를 채웠다. 누군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구급대가 도착해 복도를 따라 빠르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들것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며 기계음들이 차갑게 울렸다. 엄마의 몸은 담요로 감싸여 들것 위에 올려졌고 구급대원들은 빠르게 상태를 확인했다. 좁은 복도 너머로 들리는 그들의 목소리는 겨울 아침의 정적을 무겁게 흔들었다. 의식 거의 없습니다. 산소포화도 낮습니다. 바로 이동합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소리는 금속성의 둔탁함을 남겼고 그 소리와 함께 엄마가 세월을 버텨온 작은 집의 공기는 더 깊은 정적에 잠겨갔다. 남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집을 나섰다. 형은 회사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여동생은 아이를 데려다 주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뭔가 쥐어짜내는 듯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불안이 가슴을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에 도착하자
멀리서부터 의료기기 음이 일정한 박자로 들리고 사람들의 발걸음과 나직한 목소리가 얽혀 있었다. 남매는 안내를 받아 중환자실 앞으로 향했는데 그 앞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장소였다. 넓지 않은 복도에 긴 의자 4개가 놓여 있었고 천장의 하얀 조명 아래 남아있는 냉기가 피부를 스칠 정도로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의사는 중년의 침착한 남성이었고 차트를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환자분이 쓰러져 계신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뇌 손상이 진행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은 의사의 말을 듣고도 즉시 반응하지 못했고 여동생은 숨을 들이마시다가 말문이 막힌 듯 멈췄다. 혹시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여동생의 목소리는 아주 작은 떨림을 품고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형은 고개를 떨구며 손가락을 맞잡았다. 왜 말을 안 했을까? 어디가 얼마나 아팠는지. 여동생은 형 옆에서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원래 그랬잖아. 우리 걱정할까봐 늘 괜찮다 하셨잖아. 하지만 남매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외면이었는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엄마가 괜찮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이 실제로는 혼자 참아왔다는 뜻이었을 수도 있음을 그제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중환자실 문은 단단하게 닫혀 있었고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의료진의 발걸음은 남매의 불안과 죄책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의자는 차갑고 긴장이 스며들어 있었으며 형은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여동생은 손을 모아 쥐고 문틈을 바라보며 엄마의 모습이 그곳 어딘가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한 착각에 잠겼다. 여동생의 마음에는 오래전 엄마와의 대화가 떠올랐다. 나는 괜찮다. 걱정 마라. 이 말이 그토록 익숙했음에도 지금은 그 말이 굉장히 외롭게 들렸다. 오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래된 기억 속에서 엄마가 혼자 힘겹게 숨을 고르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 기억은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은 가슴 한가운데 깊게 파고들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만큼 긴 침묵 끝에 중환자실 문이 열렸고 의료진이 서류를 들고 나왔다. 그들의 표정은 미묘한 침착함과 조심스러움을 담고 있었고 그런 표정은 오히려 더욱 불길하게 느껴졌다.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고 서로의 눈 안에서 같은 감정을 읽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별. 결국 그날 저녁 엄마의 호흡은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다. 산소 수치는 계속 떨어지고 맥박은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남매는 유리창 너머의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기도 했고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기도 했다. 엄마의 가슴이 마지막으로 미세하게 오르내린 순간 의료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조용한 방송음만이 병실 복도를 울리고 있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고 오빠와 여동생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엄마는 담담하고 조용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미소는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디며 만들어진 깊은 표정처럼 보였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향을 피웠고 향 냄새는 공기를 타고 장례식장 안에 천천히 번졌다. 공기에는 슬픔과 회한, 침묵과 흐느낌이 층층이 쌓이고 있었다. 친척 중 한 명이 다가와 앉았다. 그는 엄마와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사람이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누님 참 좋은 분이었지. 힘든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어. 남몰래 많이 도와줬지.
오빠는 고개를 들고 가까스로 물었다. 저희 엄마가요? 그럼 저기 친척 집에도 누님이 아니었으면 그때 학교 못 갔을 거야. 생활비 보태주고 월세 밀릴까봐 대신 내주고 그랬지. 남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여동생은 믿기지 않는 듯 말했다. 그런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친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런 걸 자식들한테 굳이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누님은 원래 베풀면서 티 안 내는 성격이었지. 그 말은 남매의 가슴속 깊은 곳에 돌처럼 떨어졌다. 엄마는 생활비를 아끼고 자식들에게도 무뚝뚝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왔는데 정작 남매가 몰랐던 엄마의 또 다른 삶이 있었던 것이다. 남을 도우며 살았던 사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줄 알았던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그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던 사람. 그 말을 들은 뒤 남매는 영정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사진 속 엄마의 미소는 전혀 낯설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품고 있던 이야기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미소를 읽는 눈빛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남매는 엄마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문지방이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집안에 남아있던 엄마의 빈자리를 한층 더 크게 느끼게 했다. 방 안에는 엄마의 흔적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다. 바랜 이불, 오래된 옷장, 몇 번이고 기워 사용한 앞치마, 달아, 문질러진 냄비 손잡이. 방 안의 공기는 조용했고 바람 한 점 없이 정적에 잠겨 있었다. 여동생은 옷장 문을 열어보며 말했다. 엄마 얼마나 아끼고 사셨던 거야. 그녀의 손끝이 낡은 코트를 쓸자 세월이 손에 묻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형은 말없이 방을 둘러보며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영수증과 메모가 가득 들어 있었다. 전기요금 줄이기, 이달 장보기 최소화, 남매 생일 선물은 다음 월급날. 작은 글씨 하나하나가 엄마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 기록은 고단하고도 정직한 삶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오래된 가죽 지갑과 낡은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 겉면에는 중요라는 단어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오래된 통장은 색이 바랬고 귀퉁이가 달아 있었다. 형은 손끝으로 통장을 펼쳤고 여동생은 숨을 멈춘 채 그 옆을 지켜보고 있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남매의 눈이 동시에 크게 흔들렸다. 잔액란에 찍힌 숫자. 생활비도 아껴 쓰던 엄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금액. 상상조차 하지 못한 크기의 숫자가 선명한 잉크로 적혀 있었다. 여동생은 입을 가린 채 속삭였다. 이게 진짜 엄마 통장이 맞아?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통장을 든 손끝을 떨며 다시 숫자를 확인했다. 그 순간 남매가 평생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엄마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남매는 이제 그 통장에 담긴 거대한 금액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가야만 했다. 엄마의 삶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었으며 그 깊이에 도달할 시간은 지금부터 겨우 시작되는 중이었다. 방 안은 낮지만 어둑했고 장판에 드리워진 빛은 오래된 집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천천히 번져 있었다. 여동생은 오동나무 서랍을 연 채 사소한 것들을 꺼내다가 그 아래쪽에 끼어 있던 낡은 가죽 지갑과 얇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가죽은 손때가 묻어 반들거렸고 봉투는 귀퉁이가 달아 있었으며 그 형태만으로도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해 보였다. 여동생은 이상한 예감에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고 그 안에서 나온 작은 통장을 보며 숨을 멈췄다. 오빠, 이거 통장 있다. 형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다가왔다. 통장은 오래된 은행 로고와 색이 바랜 종이, 그리고 오랜 세월 눌려있던 자국들로 인해 종이 자체가 조금 휘어 있었다. 형이 손끝으로 통장을 펼치는 순간 안쪽의 잉크는 생각보다 선명했다. 월별로 찍힌 숫자들, 입금 내역들, 잔액. 그리고 그 잔액은 남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크기였다. 형은 통장을 들고 말문이 막힌 듯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눈이 숫자 위를 천천히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굳어졌다. 여동생은 형의 표정을 보고 급히 그의 손 위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동자가 동시에 흔들렸다. 오빠,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지? 여동생의 목소리는 떨렸고 형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통장을 다시 천천히 펼쳤다. 숫자들 사이에는 수십 년의 흔적이 누적되어 있었고 날짜는 규칙적이면서도 때때로 큰 단위로 들어온 기록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역이 합쳐진 최종 잔액은 남매가 평생 동안 함께 본 집안의 모든 돈을 다 더해도 이런 수준은 아니었을 만큼 컸다. 형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채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닐 거야. 엄마가 이런 금액을 어떻게 해? 여동생은 인상을 찌푸리며 통장을 끌어당기듯 확인했다. 오빠, 이거 진짜야. 잔액이 이건 뭐야? 엄마가 갑자기 로또라도 맞은 건 아니잖아. 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아냐. 엄마는 그런 운하고 인연도 없었지. 더군다나 이런 건 그냥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늘 빠듯하게 살았고 살림은 늘 궁핍했다. 푼돈을 아끼며 사는 모습이 익숙했다. 자식들에게도 늘 생활비는 어렵다며 더 주지 못했다. 여동생이 결혼 초기에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엄마는 단호했었다. 내가 도와줄 형편 아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 말은 그때 여동생을 서운하게 했고 형도 한동안 안부 전화를 뜸하게 만든 말이었다. 그런데 지금 남매 앞에 놓인 통장은 그런 엄마의 생활과 전혀 맞지 않았다. 이 금액은 엄마가 말해온 형편과는 전혀 다른, 마치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의 기록처럼 느껴졌다. 여동생은 조용히 통장을 손으로 덮으며 말했다. 오빠, 엄마가 우리한테 안 쓴 이유가 혹시 진짜 다른데 쓰고 있었던 걸까? 형은 통장을 내려다본 채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 엄마가 이걸 모을 이유는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그 말은 방 안에 가라앉아 무겁게 남았다. 여동생의 눈가가 흔들렸고 형은 통장을 다시 천천히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엄마라는 사람을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바꾸고 있었다. 통장을 발견한 이후 남매는 기묘한 긴장감 속에서 다시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엄마가 남긴 흔적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엄마의 오랜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오래된 수첩, 빛바랜 영수증, 작은 봉투들. 각각의 물건들은 엄마가 살아온 시간을 조각처럼 담고 있었다. 여동생은 서랍 한쪽에서 묵직한 촌음이 담긴 듯한 작은 메모 묶음을 발견했다. 메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아이 교재비 5만, 친척집 월세 일부 지원, 약값 절약한 금액 3만, 도와준 사람에게 받은 편지 잘 챙겨두기. 여동생은 손끝으로 메모를 읽어내려가며 놀라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오빠, 엄마 우리 모르게 계속 누굴 도왔던 것 같아.
형은 메모를 받아들고 묵묵히 읽었다. 메모는 일정한 필체로 적혀 있었고 엄마 특유의 조심스러움과 부지런함이 녹아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랍 아래쪽에서 봉투 몇 개를 더 발견했다.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땡땡땡, 땡땡아이 엄마, 서울 살던 조카, 옛 직장의 동료. 형은 봉투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편지들이 차곡차곡 접혀 있었다. 편지는 모두 다른 사람의 필체였고 감사의 말이 담겨 있었다. 누님 아니었으면 우리의 지난해 등록금 못 냈어요. 그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조금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누님 마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사십시오. 여동생은 편지 한 장을 들고 말없이 울먹였다. 오빠 이게 도대체 몇 년치야? 오빠는 테이블에 편지를 펼쳐놓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거의 10몇 년 넘은 것 같아. 긴 건 15년 전 것도 있고 최근까지도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여동생은 눈을 감았다.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난하게 사는 척한 게 아니라 남을 도우려고 자신의 걸 줄이며 살아온 거였다. 오빠는 나직하게 말했다. 엄마가 우리한테 아끼고 아끼던 거, 그게 우리를 위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던 거야. 그 말은 방 안에 긴 울림을 남겼다. 여동생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왜 항상 그랬는지 지금 알겠어. 우리는 우리 생활 힘든 것밖에 안 보였는데 엄마는 아예 없는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야. 비로소 남매는 엄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남매는 더 자세한 단서를 찾기 위해 방 안의 구석을 더 뒤지기 시작했다. 구석에는 작은 철제 금고가 놓여 있었다. 열쇠는 금고와 함께 있지 않았지만 여동생은 혹시라는 마음으로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고 낡은 양말 상자에서 금속 열쇠를 발견했다. 금고가 열리는 순간 엄마가 평생 감춰온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계부, 봉투, 현금 몇 장, 오래된 보증서류,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온 작은 노트 한 권. 형은 노트를 펼쳐 들었다. 노트 안에는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 기록들이 있었고 엄마의 글씨는 작고 꼼꼼했다. 학교 등록금 댁 아이 지원, 수술비 부족분 지원, 지방 사는 사촌 내 월세 3개월 밀림 일부 대신 납부, 빚 대신 갚아주기 다시 받지 않음. 그 노트에는 엄마가 자기 삶을 줄여가며 살아온 방식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여동생은 노트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운 거야. 형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우린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까지 누굴 도우면서 산 줄 몰랐지. 두 사람은 다시 통장을 펼쳤다. 입금 내역은 일정하면서도 변동폭이 컸고 그 사이에 찍힌 출금 내역은 거의 없었다. 형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엄마는 자기한테는 한 푼도 안 쓰고 다른 데 쓸 생각으로 이걸 모았던 거야. 여동생은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지 못했다. 우린 엄마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대체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아끼냐고 서운해하고 화내고 그러기만 했는데 그 말은 남매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향해 떨어졌다. 엄마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 마음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엄마가 평생 침묵하며 보여준 삶의 방식은 지금 남매의 눈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형은 통장을 들고 말했다. 이 돈은 엄마가 자기 위해 모은 게 아니야. 누군가의 인생이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쓰려고.
혹은 이미 써온 돈까지 포함해서 계속 준비해 온 거야. 여동생은 통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우리한테는 말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가족처럼 도왔네.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우리한테 엄격했던 것도 아마 우리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였을 거야. 여동생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엄마가 우리한테 돈 안 주던 게 우릴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더 급한 사람이 있었던 거네. 남매는 동시에 눈물을 흘렸다. 엄마의 사진이 방 한쪽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생전과 다름없이 강하고도 따뜻했지만 지금은 그 얼굴 뒤에 숨겨진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 마음은 평생 말없이 희생하고 말없이 도왔던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제야 남매는 엄마의 삶이 얼마나 넓고 깊었는지, 그 깊이가 얼마나 오래 외롭게 버티며 만들어진 것이었는지 비로소 느끼고 있었다. 형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은 채 말없이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다. 여동생도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남긴 통장. 그 통장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건 엄마의 평생이었고, 희생이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스스럼 없이 건넸던 따뜻함의 기록이었다. 남매는 그 통장을 천천히 다시 덮었다. 그 순간 엄마가 말없이 남긴 유산은 두 사람 마음 한가운데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남매는 엄마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겨울 햇빛은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비쳤고 오래된 유리창에 닿으며 부서진 빛 조각들이 방 안에 잔잔하게 흩어져 있었다. 집안은 여전히 엄마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보였지만 그 온기는 이제 더 이상 새롭게 채워지지 않는 종류의 따뜻함이었다. 방 안의 냄새는 오래된 나무 합판의 냄새와 부엌에서 오랫동안 배어있던 양파와 국물의 향이 남아있었고 그 맥락 속에서 남매는 이제 엄마가 사라진 사실을 다시 실감하고 있었다. 형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오래된 TV, 다른 소파 커버, 몇 년 전 방문한 절에서 받아온 듯한 종이 부적. 이 모든 것은 엄마가 평생 동안 꾸린 작은 세계였다. 여동생은 부엌 쪽으로 조용히 걸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절약하는 사람 특유의 비슷한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고 차갑게 식은 미역국, 김 멸치볶음, 그리고 작은 통에 담긴 고추무침이 있었다. 그녀는 그 통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엄마 혼자 이거 다 해먹고 혼자 이렇게 살았네.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겁고 깊었다. 형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약 봉지를 바라보았다. 약만 봐도 알겠다. 엄마 아팠던 거, 우리한테 말 안 했던 거. 여동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했지. 아플 때도 많이 힘들 때도 우리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믿었고, 오빠는 방 한가운데 놓인 엄마의 작은 일기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일기장은 두꺼운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할인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얇은 스프링 공책이었다. 그러나 공책의 각 페이지는 엄마의 오랜 시간이 조용히 축적되어 있었고 글씨 하나하나에는 그 시간의 무게가 녹아 있었다.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읽어봐, 나도 같이 들을게. 형은 천천히 첫 장을 펼쳤다. 오늘은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래도 시장에 다녀왔다. 댁 아들 교재비가 급해 보여서 조금 도와줬다.
나중에 내가 힘들면 그래도 누군가 날 기억해주지 않을까. 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여동생은 두 손으로 입술을 가리며 조용히 우는 소리를 참았다. 이어지는 일기장에는 엄마가 누군가를 도우며 느꼈던 마음, 생활비를 아껴 모은 이유,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애들한테는 용돈을 못 줘 미안하다. 나도 애들이 힘든 건 아는데 또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걸 보면 내가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내가 애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살면 된다. 언젠가 애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아니면 영영 모를까? 그래도 괜찮다.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형은 일기장을 덮은 채 말없이 숨을 길게 고르며 의자에 앉았다. 여동생은 형 옆에서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엄마 대체 얼마나 외로웠던 거야. 형은 낮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린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아끼는지, 왜 말 안 했는지 결국 엄마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네. 엄마가 남긴 흔적들은 남매에게 따뜻함보다 회한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을 더 강하게 밀려오게 하고 있었다. 엄마는 단단했지만 그 단단함 뒤에는 수없이 많은 희생이 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 희생은 평생 말없이 이어져 왔다. 남매는 그날 오후 엄마가 생전에 자주 다닌 시장에 들렀다. 엄마가 아꼈던 시장 상인들과의 인연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혹시 그곳에서 엄마의 또 다른 흔적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시장 입구는 겨울이라 한산했지만 상인들의 손 움직임은 여전히 분주했고 그들의 말소리는 월동준비처럼 씩씩했다. 형은 생선가게 아줌마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저 혹시 저희 어머니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돌아가신. 아줌마는 형의 얼굴을 살피더니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그 마음씨 착하던 분, 그분 아들이구먼. 여동생이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네, 그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아줌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분 나한테도 자주 왔어. 본인 거 사러 온 게 아니라 자기는 별로 필요 없다면서 다른 집에 뭐 해준다며 가져가곤 했지. 형은 얼굴이 굳은 채 물었다. 정말요? 누구한테요? 아줌마는 손바닥을 털며 말했다. 집애기 아버지가 사고 났을 때도 그분이 도왔다고 들었어. 생선도 몇 번 챙겨가더니 나한테 그냥 막내 동생 사정이 좀 어려워요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더라. 여동생은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그런 말도 안 하셨는데. 아줌마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분이 원래 그래. 도와줘도 티 안 내고 힘들어도 말 안 하고. 나도 몇 번 왜 본인 건 안 사가고 남줄 것만 사가냐고 물으니 그냥 내 배는 괜찮아요 하고 웃더라고. 형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엄마는 늘 나는 괜찮다라고 말했고 남매는 그 말을 정말 괜찮아서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가 평생 말하던 그 말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뒤로 하고 다른 사람 먼저 보겠다는 의미였다. 남매는 시장 골목 반대편에 있는 작은 잡화점을 찾아갔다. 잡화점 할머니는 엄마와 오래 알던 사이였고 여동생을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 엄마 참 착한 사람이었지. 너희들 크고 나서도 매년 추석이면 나한테 와서 봉투 맡기고 갔어.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이걸로 도움 좀 주세요 하면서. 형은 충격에 가까운 표정으로 되물었다. 어려운 사람이요? 그래. 자기 말로는 세상에 자식 키우느라 힘든 엄마들 많다면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달라 그러더라고. 직접 도와주면 서로 부담될까봐 이웃이 대신 해주면 마음 편하다면서.
여동생의 눈물은 이미 많은 부분 젖어 있었다. 엄마가 그런 걸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 성격이 그래. 좋은 일에도 티 안 내고 혼자 뚝딱 하고 가고 나는 오히려 너희가 알까 싶어서 몇 번 물어봤는데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하면서 웃더라. 그 말은 여동생의 심장을 깊게 찌르는 듯 했다. 엄마가 남몰래 한 행동들이 엄마의 선택이었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고 미안하게 만들기 싫어서였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느껴졌다. 엄마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숨긴 거구나. 여동생은 중얼거렸고 형은 눈을 감았다. 엄마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도운 게 아니라 그저 그 순간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 마음이 남매에게 전해지는 데는 엄마가 떠난 뒤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남매는 다시 엄마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조용했고 바람은 창문 틈에 스치며 겨울의 차가운 숨결을 들여보내고 있었다. 남매는 거실 가운데 앉아 엄마의 물건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엄마의 작은 가계부, 오래된 가방, 손때 묻은 지갑, 낡은 수건들. 모든 것이 세월을 버텨왔고 엄마가 그 안에서 살아온 시간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형은 엄마의 가계부를 다시 펼쳐 읽기 시작했다. 가계부는 엄마가 평생 써온 방식 그대로였다. 지출 항목은 대부분 식재료, 세제, 약값, 교통비와 같은 최소한의 생활비였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힌 기록들이 있었다. 댁지원금 5만 식비 1만으로 줄임. 등록금 10만 지원 남은 생활비 5만. 전기요금 아끼기 이번 달도 절약 성공. 내 생활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 세상에 그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 여동생은 가계부를 보며 흐느꼈다. 이걸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 형은 가계부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엄마한테는 우리도 중요했지만 세상에 혼자 버티는 사람들도 다 엄마한테는 가족이었나 보다. 그 순간 형은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종이는 접혀 있었고 한쪽 모서리는 오래된 테이프로 보강되어 있었으며 안쪽에는 엄마의 작은 글씨가 적힌 유언 같은 문장이 있었다. 내가 남긴 돈은 애들에게 준다. 하지만 그 돈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다. 너희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다. 단지 나처럼 누군가를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동생은 종이를 양손으로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이런 말도 우리한테 한 번도 안 했는데. 형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저릿한 듯 중얼거렸다. 이게 엄마가 마지막까지 숨긴 이유였다. 엄마는 돈을 모으면서도 그 돈을 자식들에게 넘기는 순간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결국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이 되어서야 실현되고 있었다. 남매는 엄마의 마지막 글을 조용히 접어 책상 위에 놓았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겨울 냄새가 가득했지만 그 냄새는 이제 차갑기보다는 엄마의 오래된 마음이 남아있는 듯한 따뜻함을 갖고 있었다. 며칠 뒤 남매는 다시 엄마의 집에 모였다. 정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엄마의 마음을 더 오래 느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형은 엄마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이 돈을 모은 이유 이제 알겠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였던 거네. 여동생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우리가 누군가 힘들 때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랐던 거야. 두 사람은 통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 숫자는 이제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엄마가 평생 쌓아온 마음의 두께였다. 그 두께는
남매가 살아온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었고, 엄마가 떠난 뒤에야 겨우 눈에 담아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여동생은 조용히 물었다. 오빠, 우리 이 돈 어떻게 할까? 형은 잠시 말없이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그 마음대로 쓰는 게 맞겠지. 우리도 누군가 엄마처럼 도울 수 있으면. 여동생은 그 말에 눈을 감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삶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잠깐의 칭찬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에 손을 내밀며 조용히 누군가의 등을 떠밀어주는 사람이었다. 형은 엄마 사진을 조용히 들었다. 사진 속 엄마는 단단했고 한평생 묵묵했고 그리고 따뜻했다. 그 표정은 남매가 살아온 동안 항상 가까이 있었지만 이제서야 그 웃음 속에 어떤 고맙고도 깊은 의미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여동생은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야 엄마 마음 제대로 알아서 미안해. 근데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집안의 긴 침묵은 엄마가 평생 쌓아온 온도가 남아있는 듯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남매는 집 정리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을 닫는 순간 엄마가 살아온 시간과 마음이 그들의 어깨에 조용히 내려앉는 듯했다. 그 마음은 앞으로 남매가 살아갈 날들 속에서 작게 그러나 더 깊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엄마가 남긴 통장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마음의 기록이었고 그 기록이 지금 남매의 심장 속에서 천천히 온도를 올리고 있었다.